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똥장군을 지고 가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을 만큼 힘이 장사지만 머리는 조금 모자라다 하여 바보라 불리던 덕구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고개 너머까지 땅을 가진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위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 부자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추운 날에도 땔감이 아까워 아궁이에 불을 제대로 넣지 않았고 일하는 머슴들에게는 시래기 건더기도 보이지 않는 멀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게 하곤 했습니다. 덕구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라나 남들이 싫어하는 밭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기를 꺼릴 정도였는데 최 부자는 며칠 동안 쌓인 뒷간의 걸음과 오물을 치우라며 덕구를 닥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아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다른 머슴들은 모두 추위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지만 덕구는 홀로 집 뒤편 외진 곳에 있는 오물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언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덕구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치지 않으면 저녁밥조차 얻어먹지 못할 것을 알기에 묵묵히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름 더미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널려있는 구석진 곳에서 희미하게 강아지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허리를 펴고 귀를 기울이며 혹시 배고픈 도둑 고양이가 먹을 것을 찾아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울음보다는 가늘고 규칙적인 숨소리에 가까웠기에 덕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러운 집단과 우물이 뒤엉킨 덤불 속에 거적대기로 대충 싸매놓은 뭉치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덕구는 조심스런 손길로 그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더러운 거적 속에는 갓 태어난 듯한 핏덩이 아기가 파랗게 언 얼굴로 누워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울지도 않고 덕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배가 고프거나 추워서 자지러지게 울 법도 한데 이 아기는 마치 덕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쟀을 뻔했지만 행여나 아기가 다칠까봐 얼른 품에 안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약 최 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재수옴 붙었다며 당장 내다버리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 뻔했기 때문에 덕구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급한 마음에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냄새나는 무명 저고리를 풀어 아기를 감싸 안았는데 아기의 차가운 살결이 덕구의 투박한 살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덕구는 오물 냄새가 배인 자신의 몸이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 당장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삽을 구석에 던져둔 채 누가 볼세라 횡걸음으로 자신이 기거하는 문간방 행랑채로 뛰어갔습니다. 행랑채는 외풍이 심해 윗목에 두었던 물그릇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곳이었지만 덕구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아기를 숨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덕구는 아기를 아랫목 이불 속에 깊숙이 넣어두고는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솥에 남아있는 미지근한 물을 바가지에 퍼왔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본 아기의 모습은 오물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어서 덕구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거칠고 투박한 손에 물을 적셔 아기의 얼굴과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아기는 덕구의 손길이 간지러운지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덕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이 아이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아기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식은 밥덩이를 물에 불려 으깨서 아기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젖도 떼지 못한 아기가 거친 밥물을 잘 받아 먹을까 걱정했지만 아기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듯이 덕구가 주는 밥물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서 자신의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아기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천혜고아로 외롭게 살아온 덕구에게 난생 처음으로 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문창호지를 흔들어댔지만 덕구의 방 안은 이상하게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냉골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야 했을 덕구였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아기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인지 덕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인지 모를 따뜻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고민하다가 복을 불러오라는 뜻에서 복동이라고 부르기로 혼자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우물통 옆에서 주워온 아이지만 덕구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귀한 집 도련님보다도 귀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 최 부자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머슴들이 밥을 축내거나 딴짓을 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성미였기에 만약 방 안에 아기를 숨겨두고 키운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덕구는 물론이고 아기까지 엄동설 안에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아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복동아, 넌 소리내서 울면 안 된다. 들키면 우리 둘 다 쫓겨나서 얼어 죽어 라고 타일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복동이는 덕구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숨을 고를 뿐 칭얼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덕구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며 부지런을 떨었는데 이는 혹시라도 주인이 자신의 방을 들여다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덕구는 일을 하면서도 온통 방 안에 두고 온 복동이 생각뿐이라 소 여물을 썰다가 손을 벨 뻔하기도 하고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덕구야, 오늘따라 왜 그리 정신이 없느냐? 어젯밤에 뭐 좋은 꿈이라도 꾸었느냐? 하고 물었지만 덕구는 그저 해에 웃으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덕구의 어설픈 연기에도 사람들은 그저 바보 덕구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덕구는 부엌에서 참모 할머니가 몰래 챙겨준 누룽지를 받아들고 불이 나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복동이가 무사한지 확인했는데 아기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덕구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반겼습니다. 덕구는 누룽지를 물에 불려 아기에게 먹이며 복동아, 많이 먹고 얼른 커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 굶기지는 않을게 하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머슴의 신세였지만 덕구는 복동이를 볼 때마다 어디선가 솟아나는 힘을 느꼈고 이 아이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덕구는 복동이가 보통 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는데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아기의 눈동자에서 희미한 광채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틈 하나 없이 캄캄한 방 안에서도 복동이의 눈은 또렷하게 빛나며 덕구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동이가 온 뒤로 덕구의 몸에 있던 고질적인 잔병치레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덕구는 이것이 복동이가 가져다준 복이라고 믿으며 밤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최 부자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덕구가 복동이를 데려온 날부터 곳간에 쌀가마니 쥐가 줄어들고 밤새 시끄럽게 울어대던 개들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것을 좋은 징조라 여기며 자신의 운수가 대통할 것이라 떠들어댔지만 정작 그 복의 근원이 자신의 집 가장 천한 곳인 머슴 방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복동이를 들키지 않고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덕구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복동이의 기저귀를 빨아널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복동이를 재우고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자신의 방지붕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별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떠올라 덕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남들이 저 별을 보고 이 방을 의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덕구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덕구는 복동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복동아, 너는 대체 어디서 온 귀한 분이시기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니?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덕구의 지극정성 덕분에 복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우물통에서 주워왔을 때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티가 흐르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헌옷을 기워 만든 기저귀와 베네저고리만 입혀놓아도 복동이에게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랄수록 젖이나 밥물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올 것이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면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덕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덕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내일은 읍내 장터에 나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몰래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장날이 되어 덕구는 최 부자의 허락을 받아 장작을 팔러 읍내로 나갔는데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덕구의 귀에는 온통 집에 두고 온 복동이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작을 다 팔고 받은 푼돈을 만지작거리며 덕구는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아껴 아기에게 줄 부드러운 천조각 하나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덕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면서도 이 천으로 복동이의 옷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니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덕구는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복동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아 방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깜짝 놀라 아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은 쥐구멍이 나 있는 벽 모서리였는데 평소에 찬바람이 들어와 덕구가 헌옷가지로 막아둔 곳이었습니다. 덕구는 복동아, 왜 그러니 쥐라도 나왔니? 하며 다가가 옷가지를 치워보았는데 쥐구멍 속에 웬 엽전 꾸러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엽전 꾸러미를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꽤 오랜 시간 그곳에 묻혀 있었던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진짜 돈이었습니다. 덕구는 이것이 전 주인이 숨겨두고 잊어버린 비상금인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쳐놓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복동이는 돈꾸러미를 준 덕구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같아서 덕구의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덕구는 직감적으로 복동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이 아이가 자신에게 재물을 찾아준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이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돈 꾸러미를 다시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집을 나갈 때 쓰자꾸나. 덕구는 복동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머슴방에서 밤마다
아기 옹알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하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을 쓰는 돌쇠가 어느 날 아침 덕구에게 어이, 덕구, 자네 방에서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처녀 귀신이라도 데려다 놓은 거 아니요? 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이고, 형님도 참.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걸 하겠슈. 아마 바람소리 잘못 들으신 거겠쥬.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지만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덕구는 밤잠을 설치며 복동이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을 막아서고 잠을 청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잠시 덕구의 방 쪽에 머무는 것 같아 덕구는 숨이 씀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최 부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안채로 돌아갔지만 덕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아서 덕구는 복동이를 더 깊숙이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는 기어다니며 방 안을 휘젓고 다닐 정도가 되었는데 덕구가 일하러 나간 사이 혹시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까봐 덕구는 밖에서 문고리를 묶어두고 다녀야 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복동이가 답답해할까봐 마음이 아팠지만 덕구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틈만 나면 바틀하다가도 집에 뛰어와 문틈으로 방 안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복동이는 문 쪽에 앉아 덕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어주어 덕구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한겨울이 찾아왔는데 최 부자의 집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아끼던 비단 잉어들이 연못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안방마님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며 굿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덕구는 더욱 몸을 사리며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운명은 덕구와 복동이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가 집안의 애군을 쫓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수색의 손길은 덕구의 허름한 행랑채 방으로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덕구는 결심한 듯 복동이를 업고 잠시 산속으로 피해야 하나 고민하며 방 안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덕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복동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덕구의 품에 안겨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위기 앞에서 오물통에서 피어난 이 작은 생명과 바보 머슴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밤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스산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처마 끝 고드름이 눈물처럼 녹아내리는 봄이 찾아왔지만 최 부자 댁의 인심은 여전히 한겨울 삭풍처럼 매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덕구가 머무는 좁고 허름한 행랑채 방만큼은 봄 기운보다 더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복동이 덕분이었습니다. 핏덩이 같던 아기는 어느새 목을 가누고 옹알이를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배고프다고 칭얼대거나 기저귀가 젖었다고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덕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랫목에 얌전히 누워있다가 방긋 웃으며 반겨주는 것이 전부였기에 덕구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아기를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아기가 너무 조용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여 수시로 이마를 짚어보거나 숨소리를 확인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복동이는 덕구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덕구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구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려는데 복동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덕구가 나갈 때면 손을 흔들거나 웃어주던 아이가 그날따라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복동아, 아저씨 일하고 올게. 이거 놔라. 하고 달래보았지만 아기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덕구는 바쁜 마음에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으나 아기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였고 복동이의 눈에는 전에 없던 두려움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바보라 불릴 만큼 우둔했지만 아기의 그런 눈빛을 보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방문 앞에 주저앉아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며 한참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경이 넘도록 지체한 뒤에야 복동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고 덕구는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는데 이미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 부자에게 게으름을 피운다고 혼날 것이 두려워 덕구는 평소 다니던 지름길인 뒷산 고갯길로 급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덕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소 덕구가 아침 일찍 지나다니던 그 좁은 산길 위로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마을을 뒤흔드는 굉음이 들렸던 것이 바로 이 산사태 소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복동이가 바짓가랑이를 잡지 않아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덕구는 저 흙더미 속에 파묻혀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덕구는 멍하니 무너진 산길을 바라보다가 문득 방에 두고 온 복동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핏덩이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른 길로 돌아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덕구야, 너 살아있었느냐? 우리는 네가 평소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니 영락없이 변을 당한 줄 알았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덕구는 차마 아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그저 늦잠을 자서 늦게 나왔시유 하고 바보처럼 해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복동이를 향한 경외심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반면 덕구가 화를 면한 그 시각에 최 부자 댁 안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 부자가 아침상을 받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쥐 때문에 놀라 뒤로 자빠지면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백자 항아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었기에 최 부자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잡돌이했고 그 와중에 마당에 있던 암소 한 마리가 이유 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집안에는 온종일 고함 소리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 부자는 무슨 놈의 애군이 꼈기에 이런 변고가 생기느냐 며 구판이라도 버려야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덕구는 행랑채 구석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복동이가 있는 자신의 방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기이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덕구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데 산에 가면 귀하다는 산삼을 밟을 뻔해서 발견한다거나 밭을 갈다가 옛날 엽전 꾸러미를 줍는 등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잇따랐습니다. 덕구가 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으려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벌떼가 날아와 그 자리를 덮치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신발끈이 풀려 묶으려고 숙이는 순간 머리 위로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덕구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위험에서 건져내는 듯했고 덕구는 그럴 때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복동이가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져 주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바보 덕구였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최 부자 댁의 불운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멀쩡하던 곳간에 불이 날 뻔하거나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점을 쳐보았지만 무당은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기운과 귀한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하며 애꿎은 머슴들만 더욱 들볶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마치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터가 안 좋아진 모양이다. 혹은 주인의 신보가 고약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인들 사이에서도 덕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덕구 그 녀석 요즘 하는 일마다 대박이라며? 맞아. 지난번 산사태 때도 살아남고 밭에서 돈도 주었다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덕구 방 근처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난다는 소리도 있어. 머슴들과 참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고 개 중에는 덕구가 몰래 산신령이라도 모시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옆방을 쓰는 돌쇠는 밤마다 덕구방에서 들리는 희미한 아기 숨소리와 옹알이 소리를 몇 번이고 엿들었기에 덕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늙은 참모 할머니가 덕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이 집에서 40년을 넘게 일하며 최부자 집안의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 터주대감 같은 존재였는데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어려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덕구를 부엌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품에서 따뜻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덕구야, 많이 배고프지? 이거라도 요기해라. 덕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배가 고팠기에 허겁지겁 주먹밥을 받아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직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방 안에 뭐 숨겨둔 거 있지? 핏덩이 하나 데려다 키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덕구는 먹던 밥이 목구멍에 걸릴 뻔하여 칙칙거리며 놀란 토끼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아니유.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숨긴다고 그래요.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할머니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덕구의 등을 2번 두들겨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놈이 젖동냥 하러 다니는 꼴을 내가 못 봤으면 모를까. 내 눈은 못 속인다. 그 아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5만 가지 꼴을 다 보고 살았지만 내 방 쪽에서 서리 기운이 걷히고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는 건 처음 본다. 할머니는 덕구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내 말 명심해라. 이 집 주인은 돈 냄새와 복 냄새는 귀신같이 맞는 위인이다. 네가 지금은 바보 흉내를 내며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주인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될 게야. 만약 그 아이가 복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최 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뺏으려 들 거다. 아니, 뺏는 걸로 모자라 아이의 기운을 빨아먹고 껍데기만 버릴지도 모르는 악독한 사람이다. 덕구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대요? 복동이는 제 목숨이나 다름없는디. 덕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참모 할머니는 혀를 차며 덕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칠 수 없다면 최대한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절대 눈에 띄는 옷을 입히지 말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못 내게 해야 해.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의 사주는 감히 머슴 방에서 자랄 그릇이 아니다. 나라를 뒤흔들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할 큰 인물의 상이야. 그런 아이가 우물통에서 나왔다니 하늘이 너를 시험하는 게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그게 진짜 귀한 법이지. 찬모 할머니의 경고를 들은 날 밤, 덕구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복동이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아기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말 맞다나 그 이마와 콧날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뺨에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내가 멍청하고 가진 게 없어서 너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최부자 영감 손에는 절대 넘겨주지 않으마. 그날 밤 덕구는 문빗장을 2번, 3번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지키려 할수록 새어 나가는 법이라 돌쇠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최 부자에게 잘 보여서 집사 자리라도 하나 꿰차려는 야망이 있는 사내였는데 덕구의 방에서 나는 소리와 덕구의 행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덕구 방 주위를 어슬렁거렸고 심지어 덕구가 일하러 간 사이 창호지 구멍을 뚫어 방 안을 훔쳐보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덕구가 안쪽에서 문을 단단히 가리고 나가서 아직 들키지는 않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덕구의 뒤를 캐고 다녔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짜증을 내며 붓을 던졌습니다. 에잉, 작년보다 소출이 반으로 줄었어. 이게 다 그놈의 애군 때문이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그때 마당을 지나던 돌쇠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쪼르르 달려와 최 부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최 부자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뭐냐, 또 술값이나 달라는 소리면 당장 곤장을 칠 테다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돌쇠는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요. 그게 아니라 요즘 댁내에 우환이 끓는 이유를 알 것 같아서 그럽니다요. 최 부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돌쇠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행랑채 사는 바보 덕구놈 말입니다. 그놈 방에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가 하면 그놈은 산사태도 피하고 돈도 줍고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놈이 댁내복을 훔쳐다가 자기 방에 숨겨둔 무언가에게 바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요.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복을 훔쳐? 감히 내 집에서 그런 요망한 짓을 한단 말이냐. 최 부자는 당장이라도 덕구를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돌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너에게 큰 상을 주마. 하지만 만약 헛소리라면 네 놈 혀를 뽑아버릴 테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제 2눈과 귀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요. 오늘 밤 덕구놈이 잠들면 놈의 방을 급습해 보시지요. 분명 놀라운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최 부자와 돌쇠의 밀담이 오가는 사이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시각 바디를 마치고 돌아온 덕구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곧장 아기에게 달려가 안아주었는데 복동이는 평소와 달리 덕구의 품에 파고들며 자꾸만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최 부자가 있는 사랑채 쪽이었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찬모 할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인이 알면 뺏으려 할 테니 조심하라. 덕구는 젖은 몸으로 복동이를 꼭 끌어안으며 오늘 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덕구의 기도보다 시련을 먼저 내려보낼 작정인 듯 검은 구름이 마을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마당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을 깨고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앞장서고 돌쇠와 덩치 큰 머슴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뒤따르는 모습이 번개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덕구의 행랑채 방으로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나직한 자장가 소리. 덕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품에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우가 문턱을 넘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방 안의 복동이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르릉 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낡은 행랑채 문짝이 부서질 듯 열렸고 세찬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복동이를 감싸 안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번개 불빛을 등진 최 부자가 저승사자처럼 서 있었고 그 뒤로 돌쇠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젖은 갓을 삐딱하게 쓴 채 흙탕물이 튀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덕구가 숨겨둔 보물단지를 당장이라도 빼앗을 기세였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품에 안은 아기만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잔뜩 웅크린 채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놈 덕구야, 내 놈이 내 집구석에 요망한 것을 숨겨두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나으리, 그게 아니고만요 하며 웅얼거렸지만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덕구가 필사적으로 잡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확 낚아채버렸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낡은 저고리 사이로 숨어있던 복동이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다시 안으려 했지만 돌쇠가 덕구의 어깨를 발로 짓누르는 바람에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걷히고 드러난 아기의 모습은 최 부자와 돌쇠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 같은 몰골을 예상했으나 호롱불 아래 앉아있는 복동이는 마치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에 기품이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는데도 울기는커녕 또렷하고 깊은 눈망울로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강렬한지 천하의 욕심쟁이 최 부자조차 순간적으로 기에 눌려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천한 머슴방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의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이런 귀한 아이를 훔쳐온 것이냐?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닥친 애군과 덕구에게 찾아온 행운이 모두 이 아이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말입니다. 덕구는 억눌린 채로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훔친 게 아니고 마뇨. 지난 겨울 뒷간 거름통 옆에 버려진 걸 제가 주워다 살린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으리. 덕구의 말에 최 부자의 눈초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거름통, 거짓말 마라. 오물통에서 나온 아이가 어찌 이리 귀티가 난단 말이냐. 내 놈이 양반집 아이를 유괴해 온 것이 틀림없다. 최 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덕구를 몰아세웠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복덩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바꾸더니 점잖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집 마당에서 주었다면 그 또한 내 물건인 셈이다. 이 아이는 내가 거두어 관아에 신고하든지 할 테니 썩 내놓거라. 최 부자가 손을 뻗어 복동이를 잡으려 하자 덕구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돌쇠를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유.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굶어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슈. 나으리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데려가신대요. 평소에는 주인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던 바보 덕구가 서슬퍼렇게 대들자 최 부자와 돌쇠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덕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두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보 머슴의 눈빛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머슴 따위가 감히 주인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분기탱천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돌쇠야, 못하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멍석말이를 하지 않고 최 부자의 호통에 돌쇠가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머슴들을 불렀고 곧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이 좁은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덕구는 복동이를 등 뒤로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슴들은 덕구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억지로 끌어냈고 덕구는 끌려나가면서도 복동아, 복동아를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덕구가 마당 진흙탕 속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구석에 앉아있는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냐, 이제 너는 이 최 부자의 복덩이가 되는 게야. 내가 비단 옷을 입히고 쌀밥을 먹여주마. 최 부자가 아이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복동이가 갑자기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최 부자의 가슴팍을, 정확히는 그의 품속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기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 손가락 끝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가슴이 찌릿한 통증을 느끼며 억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가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남의 땅 문서를 빼앗을 때 썼던 가짜 도장과 부정한 부적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품을 뒤져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주머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아기를 쳐다보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 타오르는 주머니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죄를 꿰뚫어보는 무서운 능력을 지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덕구가 부리는 요술이나 저주라고 생각하고 모든 죄를 덕구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요물이다. 저놈이 요망한 귀신을 데려와 내 집을 망하게 하려 한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밧줄로 꽁꽁 묶어라. 빗속에 꿇어앉아 있던 덕구는 영문도 모른 채 머슴들이 가져온 밧줄에 온몸이 결박당했습니다. 덕구의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복동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란을 듣고 횃불을 들고 최 부자댁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덕구가 주인을 해하려 했다나 봐.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최 부자는 마루 위로 올라가 위엄을 잡고 섰습니다.
그는 덕구의 방을 뒤져 찾아낸 엽전 꾸러미를 사람들 앞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이놈이 내 곳간을 털어 훔친 돈이다. 가난한 머슴놈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거금을 가지고 있겠느냐. 도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체 모를 아이까지 데려와 주인을 저주하려 했다. 사람들은 바닥에 흩어진 엽전을 보고 수군거리며 덕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은 밭 갈다가 쥐구멍에서 주운 거에. 훔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평소 바보라 불리던 덕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거들며 이놈이 평소에도 헛소리를 잘하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고 오리발을 내미네 하며 덕구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순진한 줄 알았던 덕구가 저럴 줄이야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는 덕구의 절규를 삼켜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찬모 할머니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앞치마를 움켜쥐고 최 부자를 향해 앙상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덕구는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아이입니다.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마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이는 할머니가 복동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최 부자가 눈을 부라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너도 저놈과 한패냐 당장 끌어내라. 최 부자의 서슬에 찬모 할머니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세를 몰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저 방에 있는 아이는 내 집에서 나온 것이니 내가 거두어 훈육할 것이다. 누구도 토를 달지 마라. 머슴들은 덕구를 질질 끌고 어두컴컴한 광으로 향했고 덕구는 복동아, 복동아를 목 놓아 부르며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억세게 닫히는 광문 소리와 함께 덕구의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광에 갇힌 덕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홀로 남겨진 복동이가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복동이에게 닿을 것을 생각하니 덕구는 밧줄에 묶인 손목이 까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덕구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바닥을 머리로 패섰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덕구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행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신비한 아기가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복동이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얌전하던 복동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고막이 찢어질 듯했고 집안의 모든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며 마당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 귀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래? 달래보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져 마치 천지개벽을 알리는 경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마님과 며느리들이 뛰어나와 대체 무슨 변고입니까? 하며 호들갑을 떨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기를 노려보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듯 최 부자가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집안의 문짝이 덜컹거리고 그릇들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이게 무슨 조아란 말이냐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캄캄한 광 속에 갇혀있던 덕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나타나 덕구의 발치에서 찍찍거리더니 덕구를 묶고 있던 밧줄을 갉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쥐는 끈질기게 매듭 부분을 공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헐거워진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덕구는 자유로워진 손을 보며 멍하니 있다가 이것이 복동이가 보내준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덕구는 쥐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기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동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간다. 덕구는 광문을 몸으로 부딪혀 보았지만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찌개 작대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대기를 문틈에 끼워 넣고 평소 똥장군을 지어 나르던 무지막지한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냈습니다. 으라차차, 덕구의 기합 소리와 함께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며 낡은 문짝 경첩이 뜯겨 나갔습니다. 덕구는 부서진 문을 박차고 비가 그친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날뛰는 소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안채에서는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망설임 없이 복동이가 있는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동이는 행랑채에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안채, 즉 최 부자의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억지로 아이를 안방으로 옮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양반들의 공간인 안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덕구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부자와 가족들은 방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비단 금침 위에는 복동이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의 주변으로 희미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복동아 하고 외치며 방으로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복동이는 덕구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휘감던 차나운 기운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아기를 안아 올리자 아기는 덕구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뺨을 비볐습니다. 누가 봐도 천륜으로 이어진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덕구는 최 부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하늘이 제게 주신 아이입니다. 억만금을 준데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도둑질 따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보고 땅이 압니다. 덕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어눌함은 사라지고 당당한 가장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최 부자 댁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밤새 들린 흉흉한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덕구의 탈출 소식에 온 동네가 뒤집힌 것입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마루 앞으로 나와 최 부자와 덕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품 안의 복동이를 고쳐 안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결백과 아기의 정체를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작은 손가락이 이제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가리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최 부자와 덕구 그리고 촌장 어른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서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도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촌장님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덕구가 쥐고 있던 엽전 꾸러미와 최 부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밤새이 무슨 난리란 말인가. 덕구 자네는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고 최 부자는 저 아이가 요물이라고 주장을 하니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네. 촌장님의 말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앞으로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촌장님,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저놈이 감히 내 곳간을 털어 엽전을 훔친 것이 명백하고 저 핏덩이는 내 집에 들어와 온갖 우환을 불러일으킨 재수없는 물건입니다. 당장 저 둘을 멍석마리에서 마을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며 수군거렸지만 덕구는 복동이를 품에 더 꼭 안으며 촌장님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니구만요, 촌장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슈. 밭 갈다가 쥐구멍에서 나온 걸 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동이는 요물이 아니라 복덩이에요. 저를 살려준 은인이라구요. 촌장님은 덕구의 떨리는 손에서 엽전 꾸러미를 건네받아 불빛 아래서 요모조모 뜯어보셨는데 그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촌장님은 엽전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시고는 손톱으로 겉면을 긁어보시더니 허허 웃으며 최 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최 부자, 자네 곳간에 있는 엽전들은 매일 하인들이 닦아서 반질반질하지 않은가? 최 부자는 영문을 몰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내 돈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러자 촌장님은 엽전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잘 보게나. 이 엽전에는 붉은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녹이 슬어 퀴퀴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건 곳간 항아리에 들어있던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돈이라는 증거일세. 사람들이 와하며 탄성을 지르자 최 부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저놈이 훔쳐다가 땅에 파묻어 놨으니 흙이 묻은 거겠지요. 도둑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최 부자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자 여론은 다시 술렁거렸는데 이때 덕구의 품에 안겨있던 복동이가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아기의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관의 눈처럼 서늘했고 그 눈길을 받은 최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복동이는 작은 손을 들어 이번에는 최 부자의 등 뒤 사랑채 마루 밑을 정확히 가리키며 아우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기를 파보라는 호령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뜻을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촌장님, 복동이가 저기를 보라고 해요. 저기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촌장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청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네들 당장 가서 저 사랑채 마루 밑을 파보게. 아이가 괜히 저러는 것 같지 않구먼. 건장한 청년 2명이 삽과 케이를 들고 달려들어 마루 밑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안 돼. 내 집 마당을 왜 남들이 파헤친단 말이냐 하며 말리려 들었지만 촌장님의 엄한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을 파내는 소리가 마당의 정막을 깨고 들려오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게 뭐지? 하는 소리와 함께 청년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꽤 오래전에 묻힌 듯 썩어가고 있었는데 촌장님이 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썩은 집 인형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
그리고 남의 집 땅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과거의 마을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썼던 사기 문서들과 남들을 저주하기 위해 묻어둔 흉물스러운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촌장님은 땅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김서방네 논문서가 아닌가? 자네가 빚 때문에 팔았다고 하더니 실은 최 부자가 훔쳐다가 숨겨둔 것이었구먼. 그리고 여기 이 저주 인형들은 또 뭔가? 마을의 복을 막고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런 짓을 벌인 게야?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소가 죽어나간 게 저 인간 때문이었어. 내 땅 내놔라. 이 도둑놈아. 사람들은 삿대질을 하며 최 부자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고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덕구의 품에 있던 복동이가 다시 한번 까르르 웃으며 이번에는 덕구가 줍다는 엽전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촌장님은 무언가 깨달은 듯 무릎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하늘이 덕구의 착한 마음을 알고 최 부자가 빼돌린 마을의 재물을 덕구를 통해 되찾아준 것이야. 이 엽전들은 옛날 우리 마을 공동우물 공사를 하려다 사라진 공금과 모양새가 똑같지 않은가. 마을 노인들이 가까이 다가와 엽전을 확인하고는 맞아.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땅 신령이 덕구한테 점지해 준 게 틀림없어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 부자의 도둑 누명 씌우기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과거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아기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기운도 없이 그저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러겠네. 하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천하의 최 부자가 머슴덕구와 갓난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넘어선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순수한 마음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 자네는 그동안 쌓은 업보를 씻기 위해서라도 훔친 문서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게나 그리고 덕구에게 씌운 누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덕구가 이 집을 나가 독립할 수 있도록 넉넉히 처줄 쳐주도록 하게.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마을에서 영영 쫓아낼 것이네. 최 부자는 감히 거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유. 정말 고맙습니다유. 다들 제 말을 믿어주셔서. 그러자 이웃집 안악이 다가와 덕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덕구야, 우리가 미안하다. 네가 바보라고 무시만 했지. 이렇게 속 깊은 줄은 몰랐네. 그리고 그 악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네가 복덩이를 업고 다니니 우리 마을에도 복이 올 것 같다. 사람들은 덕구와 복동이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복동이는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듯 방긋방긋 웃으며 덕구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험악했던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칫집처럼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최 부자가 약속대로 쌀가마니를 내오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 한켠에 솥을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마음을 달래고 악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일종의 액막이 잔치였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가득 받아들고
제일 먼저 숟가락으로 밥물을 떠서 복동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복동아, 많이 먹어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아기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밥물을 받아 먹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참모 할머니가 다가와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도 좀 먹어라. 꼴이 그게 뭐냐. 이제 너는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아이의 아빠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비추자 간밤의 비바람 흔적은 사라지고 땅은 비 온 뒤에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단단하고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촌장님의 배려로 최 부자 댁 행랑채가 아닌 마을 입구에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덕구에게는 대궐보다 더 훌륭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덕구의 이사를 도왔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주며 덕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덕구는 복동이를 잠시 캔마루에 앉혀두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복동이가 마당 구석에 피어난 민들레꽃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다가가 꽃이 예쁘니? 하고 묻자 복동이는 꽃을 꺾지 않고 손가락으로 꽃잎을 살살 만지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물통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덕구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덕구와 복동이만 새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없고 썰렁한 방이었지만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덕구의 투박한 고백에 복동이는 옹알이로 대답하며 덕구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참모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 한 그릇과 잘 익은 김치를 가지고 덕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사하느라 고생했지.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덕군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덕군은 할머니에게 넙죽 절을 하며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잡아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고맙긴 다 내 복이다. 착하게 사니까 하늘이 도운 게지. 그리고 저 아이 사주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지. 앞으로 잘 키워라. 내 인생을 바꿔줄 귀인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덕구는 호박죽을 복동이와 나누어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집 눈칫밥을 먹으며 쪽방에서 숨죽여 살던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내 집에서 내 아이와 함께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이 모든 것이 복동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덕구의 땀방울을 식혀주는 시원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덕구는 복동이를 재우기 위해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나올 때 챙겨온 낡은 이불이었지만 햇볕에 잘 말려서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덕구는 복동이를 눕히고 토닥토닥 배를 두드려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오물통에서 온 복덩이. 금을 줘도 안 바꾸고 은을 줘도 안 바꾸네. 덕구의 서툰 노래 실력에도 복동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감싸주었고 덕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동이는 의젓한 선비가 되어 큰 관복을 입고 덕구 앞에 나타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꿈속의 복동이는 너무나 늠름하고 멋져서 덕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깬 덕구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복동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바보 머슴 출신이지만 덕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결실을 맺어가는지에 대한 따뜻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서운 눈보라와 같았던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덕구와 복동이가 사는 마을에도 어김없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덕구의 작은 초가집은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호박 넝쿨과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봉숭아 꽃들이 어우러져 그 어느 집보다 정겹고 따스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남의 집 눈칫밥을 먹으며 주눅들어 사는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자신의 밭을 갈고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오로지 복동이를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마을의 당당한 농사꾼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바보 덕구라 부르지 않고 복덩이를 키우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복동아범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덕구가 가꾸는 밭은 신기하게도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가 와도 물에 잠기는 법이 없어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하늘이 내린 복동이의 기운 덕분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실제로 복동이는 자라면서 더욱 영특함을 드러냈는데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기가 막히게 맞추곤 했습니다. 덕구가 밭에 나가려 할 때 복동이가 신발을 감추며 칭얼대면 영락없이 소나기가 쏟아졌고 반대로 복동이가 밖으로 나가자며 손짓을 하면 며칠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복동이의 신호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농사일에 적용했으니 그의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흐릿함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활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호령하던 최 부자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복동이가 보여준 신묘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덕구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최 부자가 멀리서 뒷짐을 지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덕구네 집 마루에 귀한 굴비 두어 름이나 꿀단지 같은 것이 몰래 놓여 있곤 했습니다. 덕구는 그것이 최 부자가 보낸 사죄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복동이에게 먹였습니다. 욕심쟁이 최 부자조차 개과천선하게 만든 것. 이 또한 복동이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었을 것입니다. 복동이는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여 마당을 온통 휘젓고 다녔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면 자신의 간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덕구는 쳇마루에 앉아 복동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뒹구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았고 덕구의 지난 고생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묘약과도 같았습니다.
덕구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물통에서 널 줍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평생 남의 집 머슴 살다 늙어 죽었겠지. 네가 나를 구한 게야. 복동아. 어느 날 오후 찬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덕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덕구가 밭에서 갓 따온 참외를 깎아내오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구야, 내 손을 보니 이제야 진짜 사람 손 같구나. 거칠지만 힘이 있고 따뜻해. 할머니의 칭찬에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지요. 그때 밥 안 챙겨주셨으면 저랑 복동이는 벌써 굶어 죽었을 거구만요. 할머니는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눈을 봐라. 여전히 총기가 흐르는구나. 내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나중에 글을 가르치면 장원 급제는 따놓은 당상일 게다. 그러니 너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아이 뒷바라지 잘해야 한다. 덕구는 할머니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틈틈이 마을 서당 훈장님을 찾아가 일을 도와주며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라 쉽지는 않았지만 덕구는 내가 무식하면 우리 복동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일념으로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천자문을 익혔습니다. 복동이도 덕구가 책을 펴면 옆에 앉아 신기한 듯 글자를 들여다보곤 했는데 덕구가 한 글자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는 듯한 비상함을 보여 덕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덕구와 복동이가 나란히 앉아 글 읽는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가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풍경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가을이 오자 마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덕구도 자신의 논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낫으로 별을 베는 덕구의 손길에는 정성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은 덕구의 땀방울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덕구는 옅단을 묶어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 촘단을 쌓아놓고 탈곡을 하는 덕구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 땀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결실이었습니다. 복동이도 옆에서 떨어진 벼이삭을 주워 모으며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 덕구는 깹쌀로 지은 떡과 술을 넉넉히 준비하여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을 덕구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음식을 나누는 주인으로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에게 술잔을 권하며 자네가 농사지은 쌀이라 그런지 밥맛이 꿀맛일세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덕구를 괴롭혔던 돌쇠조차 머뭇거리며 다가와 덕구야, 아니 복동아범, 지난번엔 내가 정말 미안했네. 내 잔 한 잔 밖에나 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덕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 지난 일인디유, 어서 드세요 하고 돌쇠의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덕구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덕구와 복동이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덕구는 복동이를 목마 태우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고 복동이는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장단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덕구가 직접 농사지은 쌀로 지은 하얀 쌀밥과 텃밭에서 딴 호박을 넣어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최 부자가 몰래 보내준 굴비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마주하고
덕구와 복동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덕구는 굴비살을 발라 복동이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귀한 양식이다. 복동이는 오물오물 밥을 잘도 받아먹으며 덕구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그런 복동이를 보며 덕구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덕구는 숭늉을 마시며 문득 사주팔자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덕구가 복동이를 주어 팔자를 고쳤다고 말하지만 덕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물통 속에 버려진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들인 그 착한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맞서 싸운 용기,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노력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동이는 하늘이 내려준 천재적인 사주를 타고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주를 빛나게 만든 것은 결국 덕구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덕구는 이불을 깔고 복동이를 눕힌 뒤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복동이는 덕구의 팔을 베개 삼아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덕구의 마음도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밭에 나가 콩을 심어야 하고 모레는 장에 나가 팥감을 팔아야 하는 고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덕구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천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보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바르고 착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동이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덕구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댕그랑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덕구와 복동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종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우물통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과 그 생명을 거둔 바보 머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으며 진심을 다해 베푸는 사랑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덕구와 복동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복동이가 정말로 큰 인물이 되어 덕구의 은혜에 보답했는지 아니면 평범한 농부가 되어 덕구 곁을 지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초가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밤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덕분의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덕구의 똥장군에 담아 멀리 던져버리시고 복동이의 맑은 눈망울처럼 예쁜 꿈만 꾸세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전해주는 자장가 소리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먼 옛날 산골 마을의 따뜻한 전설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